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네, 미국의 범죄 역사를 바꾼 연쇄살인범인데요. 종전에 나타났던 연쇄살인범들과는 전혀 다른 언론에서 늘 호감형 외모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학을 전공한 뒤에 로스쿨 법학 전문대학에 진학한 그야말로 인텔리 연쇄살인범입니다. 당연히 범죄 전과도 없었고요. 경제적, 사회적 결핍의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아서 주변에서는 하등의 의심을 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모범 시민, All American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특히 공화당의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시애틀시의 범죄예방위원, 또 응급 구조국 직원, 공무원으로도 활동을 했던 성공 가도를 달리던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겉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의 이면에는 아주 위험한 연쇄살인범의 그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었고요. 나중에 그가 자백한 것만 30명이 넘는 여성을 연쇄살해한 잔혹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의 이름은 Theodore Robert Bundy, 테드 번디입니다. 테드 번디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존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연쇄살인범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전형적인 모습을 깨트려버린, 그래서 학계와 언론,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연쇄살인범이기 때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한국의 테드 번디다 이렇게 칭하고 있기도 하죠. 특히 이 테드 번디의 특성은요. 많은 학자들이 그 전에 보아왔던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후천적 영향 때문에 아동학대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후천적 영향 때문에 연쇄살인범, 괴물이 되었다라고들 봤다면 테드 번디는 전혀 다른 유형이다.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 생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본인 스스로가 이 악마의 길을 택한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그런 대상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한 첫 번째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드 번디가 나타난 이후에 로버트 헤어 등 범죄 심리학자 혹은 법정신의학자들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를 대단히 그전보다 활성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언론이나 영화, 드라마, 각종 대중매체에서 사이코패스라는 그런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아예 유행이 됐죠. 지금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사이코패스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 꽤 계실 테고요. 온라인에서나 또는 유튜브에서도 사이코패스가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는 검색어이기도 하죠. 그 첫 출발이 테드 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두 번째 연쇄살인마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범죄 수사의 측면에 있어서 이 테드 번디의 출연이 새로운 범죄 수사 기법, 지금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이 크리미널 프로파일링, 이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을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계기가 된 것도 테드 번디였습니다. 테드 번디의 범행 특성, 아마 지난 그 잭 더 리퍼 영상에서 MO와 시그니처 설명을 드렸죠. 테드 번디의 범행 MO의 특성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테드 번디는 호감형 외모 그리고 능란한 화술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주로 대상인 여성을 향해서 접근을 했어요. 혼자 있는 여성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경우 테드 번디가 기부스를 한다든지 목발을 짚는다든지 어딜 다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가장을 했어요. 그러면 혼자 있는 여성이 공공장소이겠다, 밝은 곳이겠다, 경계심을 허물게 되죠. 그리고 아프거나 다친 사람이기 때문에 돕고 싶다라는 그런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 테드 번디의 범행의 특성이었고요. 때로는 경찰관의 신분증이라든지 혹은 경비원 복장이라든지 신뢰와 권위를 가진 그런 대상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여성들이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한 이후에 이 여성을 자신의 차로 유인을 합니다. 차에 타게 만들고요. 차에 타고 나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고립되고 폐쇄된 공간에 있게 되면 갑자기 테드 번디는 악마로 돌변을 했습니다. 폭행을 저질러서 실신시키고요. 미리 마련해둔 은신처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은신처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그리고 살해합니다. 살해한 이후에 시신을 남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유기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이제 테드 번디가 스스로가 자백한 것만 미국의 7개 주에 걸쳐서 30명 이상의 여성을 연쇄 살해했고요. 나중에 그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비공개로 사적인 장소에서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여성을 연쇄 살해했다고 스스로가 언급을 했습니다. 테드 번디가 연쇄 살인을 시작한 것은 1974년입니다. 지속적으로 범행을 해나가다가 1975년 8월에 처음 이 경찰관에게 검거가 되게 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라면 뭐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추적을 하다가 검거하거나 또는 강력 형사가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하거나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 테드 번디는 전혀 그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교통경찰관이 새벽에 근무를 하다가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그 경광등을 올리고 경고하고 세우고 다가가서 License and Registra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고 나서 차량 내부를 수색을 합니다. 이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테드 번디가 몰던 차량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이 돼요. 뭐 수갑이라든지 또는 노끈이라든지 혹은 뭐 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절차에 따라서 테드 번디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테드 번디가 이렇게 교통경찰관에게 우연하게 검거되기 한 9개월 전이었죠. 1974년 11월 달에 테드 번디가 유인했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던 미수에 그쳤던 피해자가 있었어요. 18살이었던 캐런 다론치라는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이 경찰에 당시 상황을 진술을 해놨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이 납치됐던 그 상황, 그리고 범인의 인상착의, 차량의 특성, 차량 내부의 특성 이런 것들을 진술해놨던 기록이 있었는데 이 교통경찰관이 테드 번디를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해서 데려간 이후에 혹시라도 여죄가 있는지 살펴보다가 그 경찰 내부에서 배포되었던 이 납치범의 인상착의와 차량 내부의 특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궁 끝에 결국 이 테드 번디가 캐롤 다론치의 납치 미수범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테드 번디는 재판을 받게 되고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건의 납치 미수 사건이다 보니까 중형이 선고되지 않고요. 단기 1년, 장기 15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즉 모범적으로 수용 생활을 잘하면 1년 내에 석방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15년까지 징역형을 살도록 선고가 내려졌던 거죠. 그렇게 해서 유타주의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고요. 수감되어 있는 사이에 형사들이 이제 이 테드 번디의 검거 소식을 듣게 되고 그의 인상착의와 차량의 특성, 범행의 특성, 특히 캐롤 다론치 이 살아난 생존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해서 다른 실종 여성들의 그 사건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실종 여성들 이 미제 사건의 범인이 테드 번디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수사관들이 찾아오게 되죠. 테드 번디를. 그렇게 하다가 그 중에 23살 캐린 캠벨이라는 여성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테드 번디에게 혐의가 인정이 되고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테드 번디는 법정에 서서 다시 살인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죠. 네, 테드 번디가 이렇게 검거가 돼서 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1977년 6월이에요. 미국 유타주 내에 있는 교도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법정에 출두해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든 범죄 피의자는 변호인 선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드 번디는 그 변호인 선임권을 포기를 해요. 나는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변호를 하겠습니다. 왜? 로스쿨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만만한 테드 번디는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그 특권이 생기냐 하면 비록 이미 확정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변호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사건 변호를 위해서 법률 서적이 있는 도서관에 출입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법률 서적을 보는 척 하다가 이 도서관의 2층 창문을 눈여겨보고 있다가요. 그 창문으로 도주를 합니다. 탈주에 성공한 거죠. 하지만 신창원과는 달리 테드 번디는 5일 만에 검거됩니다. 그래서 다시 교도소로 붙잡혀 들어오죠. 하지만 이 도주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가적인 작은 형량만 추가될 뿐이지 크게 신창원처럼 아주 뭐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는 않게 되고 자유에 대한 제약도 크게 더 추가되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 살인 사건의 피고인으로 그리고 자기의 변호인으로 변호 준비를 하면서 도서관 출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테드 번디는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갈 때마다 훔치게 됩니다. 몰래 옷 속에 숨겨서 가지고 오게 되죠. 그렇게 가져온 책들을 자기 이 침상에 교도소 내 자기 방에 침상에 모포 밑에 넣게 됩니다. 사람의 몸처럼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오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1977년 12월에 자기 감방에 천장이 합판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합판을 뚫고서 천장 위로 도주합니다. 이번에는 도서관 탈주와 달랐던 건 뭐냐면 자기 침상에 책으로 자기가 누운 것처럼 가장 위장을 해놨기 때문에 간수들이 탈주한 것을 상당 기간 몰랐어요. 그래서 도주할 시간을 벌었던 것이고 탈주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유타주 교도소를 탈옥한 테드 번디는 이 유타주가 지도를 보시면요. 미국에서 북서쪽에 있거든요. 정반대에 남동쪽에 있는 플로리다주 텔라하시로 약 3,200km를 이동해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도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런 살인을 계속 저지르다가 약 2개월 후입니다. 1978년 2월에 또다시 교통경찰관에게 또다시 검거가 돼요. 참 기가 막히죠. 프로파일러도 아니요, 강력형사도 아닌 교통경찰관이 누군지도 모르고 앞서가는 차량이 새벽 1시 30분에 과속을 하니까 웽 하고 가서 정지,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역시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달라고 해서 전산 조회를 하는데 이 차량이 도난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도난 차량이네 라고 하는데 테드 번디가 바로 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순찰 경찰관이 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사격을 해요. 두 발을 쏘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결국 격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격투 와중에 테드 번디는 경찰관의 총기를 탈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경찰관에게 두드려 맞고 오히려 체포가 됩니다. 신창원의 경우에는 경찰관으로부터 총기도 탈취하고 도주를 했었죠. 테드 번디는 그렇지 못하고 바로 검거되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연방국가입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사형제도가 있는 주가 있고 사형이 없는 주가 있어요. 테드 번디는 7개 주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없는 주도 있고요. 그 중에는 사형이 있는 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된 곳이 플로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로리다에서는 3건의 살인을 저질렀고요. 그 중에는 12살밖에 안 된 소녀, 킴벌리 리치라는 그 어린 소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플로리다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텍사스주와 함께 가장 사형이 집행이 많이 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테드 번디를 이번에는 테드 번디가 유타주에 있을 때랑은 달리 변호인을 선임을 합니다. 테드 번디의 변호인이 존 브라운이라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잘 알려진 사형 폐지론자예요.
그래서 이 존 브라운이 비록 가장 악마 같은 연쇄살인범이긴 하지만 그마저도 사형당해서는 안 된다. 사형이란 거는 우리 인류가 시행해서는 안 되는 형벌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검찰과 끈질기게 협상을 벌입니다. 검찰로서는 테드 번디가 도대체 몇 명을 살해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시신은 어디 있는지 이걸 알아내야 했거든요. 꼭 알아내고 싶었고 그런데 테드 번디는 증거가 확실한 것 이외에는 자백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존 브라운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모든 테드 번디가 저지른 살인 사건에 자백을 하고 그 피해자의 시신의 위치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납치해서 살해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그런 설명을 해주기로 하고 대신에 사형제도가 있는 플로리다가 아니라 테드 번디가 살인을 저지른 그 주 중에서 사형제도가 없는 곳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일단 그 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로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다른 주로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검찰이 대단히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협상에 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테드 번디가 거부를 하죠. 아닙니다. 나는 그 협상에 동의하지 않아요. 난 다른 곳으로 안 가겠습니다. 이 플로리다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 협상을 거부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브라운 변호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자기가 봤을 때는 테드 번디에게는 스스로가 죽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그 전에도 그런 욕구가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극단적 선택, 자살을 할 만한 용기나 그럴 의도는 없었고 스스로가 살인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사형제도가 있는 곳에서 권고돼서 사형 판결을 받음으로써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그런 무의식적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브라운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200km가 떨어진 플로리다까지 일부러 테드 번디가 온 것도 바로 가장 대표적인 사형 집행주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이 브라운 변호사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는 이 플리 바긴 유죄 인정 협상마저도 거부한 것도 결국은 차라리 사형을 당하겠다라는 테드 번디의 결정이었다라고 이 브라운 변호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